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고만장 기자실입니다. 네,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8개, 코스닥 시장에서 20여 개 정도 기업이 퇴출될 것으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오늘 기고만장 기자실은 어제 발표됐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 이른바 4.1 부동산 대책이 이제 어제 발표됐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조금 살리는데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나온 내용들 다시 한번 조용히 차분히 한번 좀 보시고 어떤 전문가들, 금융업계 종사자들의 이 판단이 어떤지 우리 천지훈 앵커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종합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시장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만으로 시장을 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발표된 종합 부동산 대책 그 내용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6억 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해당이 되는데요. 총부채 상환 비율과 주택 담보 인정 비율 같은 규제 틀도 완화가 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도 눈에 띕니다. 9억 원 이하 신규 미분양 주택 매매 시에 해당이 되는데요.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볼 때 이번 대책은 취득세와 양도세를 조건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 수준을 낮춰준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분석들 내놓고 있는지 증권사 분석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신증권의 분석입니다. 4.1 종합 부동산 대책이 건설사에는 긍정적이지만 시장 기대치를 웃돌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업종 주가에는 중립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신규 및 미분양 아파트 판매 활성화, 중장기적으로 사업 확대와 이익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책인 만큼 건설사 입장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건설업종에 대한 매도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DB 대우증권은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부동산 투자 심리 안정과 주택가격 하락세 둔화에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이미 주택가격 하락률이 둔화되기 시작한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증권은 수도권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세제 혜택을 서민 주거로 제한한 점이 한계라고 지적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입주 물량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기 회복을 통한 주택 구매력 향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4.1 부동산 대책이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에 부합했고 구매력 있는 계층은 세제 혜택을 통해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서민층은 대출 한도 상향으로 주택 구입의 진입 장벽에 낮춰 전반적인 수요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건설주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를 주원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대책에 대한 증권사 전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기고만장 스페셜에서 자세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네, 천지훈 앵커가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대책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어제 나온 이 4.1 대책이 우리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좀 이렇게 녹일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집이 없는 분들은 좀 대출을 좀 받아서라도 이제는 좀 집을 사야 될 때인지 참 고민이 많을 텐데,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아주 권위가 있으신 분을 한번 모시고
네, 한번 좀 구체적인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지대학교 그 부동산 대학원의 그 권대중 교수님이 우리 스튜디오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종합대책이 이제 박근혜 정부 첫 종합대책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좀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그래도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저 교수님의 어떤 총평 일단 한번 좀 들려주시죠. 어제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은 종합 선물 세트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아마도 이 정도 가지고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총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정도로 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은요. 네. 우선 그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이 있어요. 활성화 대책이죠, 쉽게 말하면. 네. 그런 대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후보 시절에 내놨던 대책 세 가지가 다 나왔는데요. 네. 그거 중에 이제 첫 번째가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편적 주거복지라고 하는 임대주택 활성화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이 세 꼭지로 커다랗게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대책은 대체로 아주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우선 이 대책을 실행하는 과정에 주택법 개정안이나 소득세법 개정안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야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이 사실 그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면제하는 것만 봐도 이제 국회 그 상임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통과를 해야 네. 이게 실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게 제가 나중에 좀 여쭤보겠지만은 야당에서는 그 주요 항목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이게 효력을 발휘하기에는 좀 넘어야 될 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먼저 그 교수님 보실 때 가장 좀 주목해야 될 부분 몇 개만 좀 짚어주시죠. 대책이 나온 것 중에서 이제 시장 반응에 긍정적인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중에는요. 네. 수요를 발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줬다는 거.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구매력 그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다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편적 주거복지에서 주택 공급을 정부는 이제 좀 그 분양은 좀 줄이고 맞아요. 임대주택 쪽으로 돌아서면서 보편적 주거복지뿐이 아니라 그동안 얘기했던 철도 부지에 주택을 짓는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보금자리 주택에도 분양보다는 임대로 가는 거, 장기 미활용 주택을 장기 미활용 국유지를 이용한 주택 공급 이런 측면에서는 아마 가장 큰 그 네. 이슈가 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뭐 보금자리 주택만 해도 이제 7만 호 공급하던 계획에서 2만 호로 네, 대폭 네. 줄었거든요. 대폭 줄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급을 줄여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안정시켜 보겠다 이런 이제 의도가 보이는데 네. 그 대책을 좀 뜯어보면 이 최초 주택 구매자 네. 이게 한 번도 이제 집을 사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뭔가 그쪽에 대한 지원책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그 저처럼 저도 사실은 대상자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저처럼 이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좀 많이 좀 심리적으로 네. 실질적으로 구매력을 좀 높이는 아니면 심리를 좀 이렇게 다독거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네. 취득세를 전면 감면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6억 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취득하는 경우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가 이제 이들을 위해서 내놓는 대책 중에서 국민주택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2조 5천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2배로 늘려서 5천억 정도로 늘린다는 그런 계획으로 어제가 발표가 됐고요. 또 하나 그 금리도 현재는 3.8% 정도 되는데 60평방미터 이하는 아마 3.3% 정도로 낮춰지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85평방미터 이하는 한 3.5% 낮추는 그러니까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네. 대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주 그 획기적인 대책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들이 대출을 받기 이전에 DTI 규제를 아예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은행 자율에 맡기고 그다음에 이제 LTV가 있습니다. 앞에 말한 DTI는 뎁 투 인컴이라고 해서 자기 소득 대비 대출 비율입니다. 그렇죠. 그 4배 이상 주지 않던 거를 이제 은행 자율에 맡기고 그다음에 이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 네.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있어요. 이걸 LTV라고 하는데 네. 이게 현재 60%입니다. 이걸 70%까지 올려주는 그렇게 해서 주택 구매력을 높여서 시장 활성화를 하겠다는 대책이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겠나 그래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DTI, LTV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규제가 완화됐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LTV도 이제 담보 인정 비율을 60에서 70%로 이제 확대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많이 빌릴 수 있잖아요. 네. 이건 역으로 보면은 부채를 더 부채만 많이 늘어나는 거죠. 끌어안을 수 있다는 근데 건데. 이제 정부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네. 기존 주택을 갖고 있거나 기성 세대는 이미 빚이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 있습니다. 또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기 자본 비율보다는 타인 자본을 이용하거든요. 은행 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신혼부부들. 이런 사람들은 향후에 소득이 증가할 걸 예상하고 네. 대출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젊은 직장인들,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젊은 직장인들은 집을 처음 살 때 LTV, 담보 비율을 많이 좀 이렇게 완화해주는 이런 조치도 있었다. 야, DTI도 이제 은행 자율로 참 풀어줬습니다, 사실상. 네. 결국은 DTI도 이제 점진적으로 이러다가도 집값이 좀 부동산 시장이 또 활성화가 안 되고 계속 좀 얼어붙어 있으면 결국 DTI도 전반적으로 좀 손을 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까 잠깐 이제 그 왜 주택 공급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공급을 그동안에는 많이 지켰다 이런 얘기를 쭉 했었는데 지금 아까 이제 보금자리 주택만 해도 이제 7만에서 2만 호로 이제 많이 줄었는데 이런 어떤 수요와 공급 여기도 이제 많이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좀 보일 수 있을지 이것도 하나의 좀 관심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놨던 것 중에 항모주택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철도 부지를 이용해서 철도 부지 위에 데크를 설치해서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공급 대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금년도에 한 5군데에서 8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일단 1차적으로 한 10,000세대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집권 5년 동안에 한 2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매년 한 7만 호 정도 이상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입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 매입 임대주택을 서울시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연간 한 4만 호 정도씩 그래서 총 한 11만 호 정도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의 트렌드가 변하는 겁니다. 소유에서 이제 이용의 개념으로 변하는 그런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분양보다는 이제 그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거를 좀 참고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쪽으로 선회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 주택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규제책이라든가 전반적인 정책의 기조가 좀 바뀌고 있다고 봐야죠.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박근혜 정부 공약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대책 있지 않습니까? 좀 후유증은 없을 것인지 좀 제대로 좀 잘 나왔다 이렇게 좀 평가하시나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저도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우스포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1가구 1주택보다는 1가구 다주택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이나 야당의 입장에서 다주택자를 그렇게 옹호하는 쪽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그 하우스포를 그 구제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주택 매매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 그 전세금 때문에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렌트포 대책을 내놓은 건데 간단하게 제가 하우스포 대책을 설명을 드리면 하우스포는 이제 그 1가구 1주택 중에서 그 대출을 받고 그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원금에 해당하는 것만큼 캠코에 매각을 하고 그 매각한 지분을 양도하는 거죠. 그래서 캠코는 이거를 이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서 그 돈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원금을 갚아주고 세입자는 계속 거주하는 겁니다. 거주하고 기간을 한 5년 정도 책정을 해서 5년 내에 다시 재매입하는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대책에 나온 것 중에서 우선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면 주택 리츠, 그 임대 리츠로 매각하거나 LH공사가 다시 매입해서 재임대를 놓는 방식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제하는데 과연 시장에서 이러한 그 1가구 1주택에 대한 렌트푸어가 하우스푸어가 얼마나 있는지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거를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만한 대상자가 과연 얼마나 될지. 저희가 볼 때는 뭐 전문가나 저희 학자나 또는 뭐 이 그 부동산 시장에서 볼 때는 1가구 1주택보다는 1가구 다주택자가 하우스포가 많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08년도 리만 사태 이후에 미분양 적체가 한 27만 호, 뭐 30만 호 가까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2009년도 2월 13일부터 2010년도 2월 10일까지
12일까지 1년 동안 네.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에 양도세 5년 면제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이때 다주택자도 많이 샀어요. 어. 이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또 임대가 잘 안 나가니까 수도권 지역에 입주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우스포로 전락하는 게 그게 상당히 이제 많고요. 예. 이걸 지금 당장 구제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하우스포 문제가 좀 심각하고요. 네. 가계부채 문제가 막 930조, 935조 얘기하는 것 중에 약 한 680조 정도는 PF 사업입니다. 맞아요. 예. 실질적인 주택을 구매하면서 생긴 하우스포는 한 300조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300조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만은 이제 이거를 빨리 풀지 않으면 경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맞아요. 정부가 이제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양도세 감면 말씀하셨어요. 네.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들어갔거든요. 네. 9억 원 이하 주택인가요? 올해 안에 이제 매입을 하면 5년간 이제 양도세를 또 면제하는 내용이 또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거래 자체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어떻습니까? 좀 시장에 영향이 바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작년 9월부터 연말까지 네.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습니다. 네. 또 금년도 이제 1월부터 또 6월까지 있어요. 이게 네. 결국에는 결국에는 1년간 한 거거든요. 연말까지 6월 말까지 가면 네, 취득세. 네, 취득세 감면을 이제 6월까지 가는데 정부는 다시 또 12월까지 연장하겠다고 연장하겠다. 발표했죠. 네. 1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이 당장 들어가는 돈이 적으면 구매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취득세. 네, 그래서 이제 취득세는 이미 이제 감면된 상태고 양도세도 작년에 그 대책이 이제 그 전반기부터 거론되다가 연말에 잠시 나왔죠. 이 양도세 문제는 이제 이번에 주목할 만한 것이 1가구 1주택자도 구입할 수 있게 2주택자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사람들에게도 5년 동안 양도세 면제한다는 것은 다주택자도 네, 면제한다는 그건 뭐 거죠. 상당히 큰 그러니까요. 대책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상당히 좀 파격적인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원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5년간 이제 양도세가 이제 면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또 이제 사실 서민들 중에 요새 이 전세값이 올라가 가지고 네. 여기저기 좀 이렇게 은행 문턱 찾아갔는데 뭐 대출 안 돼 가지고 참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거든요. 사실 전세값이 요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죠.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조금 이제 눈에 띄는 게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 뭐 이래가지고 네, 레드포. 네, 이게 이제 집주인이 이제 담보대출을 받고 대신 이제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네. 방식으로 이제 어떤 그 전세 그 입주자들을 좀 이렇게 지원해주는 방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사실 좀 6월달에 세법인가요? 네. 소득세법. 소득세법. 네. 예, 요거 개정해야죠. 이제 개정이 돼야 될 텐데 요거 좀 어떻습니까? 좀 이건 아마 야당에서도 좀 협조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네. 이거는 워낙 이 좀, 제도를 네. 이제 그 시장이나 이 누구 정부는 아이디어 이해를 혹시- 잘 네. 이거는 뭐 소장관 아이디어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과연 소유자가 자기 집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그 인수위 과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냐면 지금 대책에는 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음. 세입자가 기존 임대 세입자가 금액을 올리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아. 신규로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고. 기존에. 네. 그래서 오. 만약에 전세를 1억에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을 올리는 경우에 해당이 네. 되고 어. 서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내에서 대출이 나가는 거고 네. 수도권은 이제 그 기타 지방은 3천만 원까지 대출을 주는데 음. 소유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가면 그 받은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에서도 좀 일부 배제해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부 합산 이거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6천만 원 이하의 그 소득자에 해당됩니다. 저소득층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입자를 좀 뭐랄까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대책인데요. 네. 이번에 대책 중에서 예전에 없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세입자의 그 대출을 받았던 그 3천 또는 5천만 원에 대해서 네. 네. 은행한테 양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아. 그러니까 세입자는 굉장히 편해졌죠. 그러네요. 네. 오. 그래서 이제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그럼 내 집을 가지고 대출을 받겠느냐? 그 뒷면에 보면 이제 당근을 준 거죠. 소득세도 감면해주고, 네. 그리고 연말정산할 때도 40%까지는 감면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반응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좋은 대책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게 상당히 좀 눈길을 끌더라고요. 요새 하도 전세대란 말들이 많아가지고. 네. 또 이제 이 부동산 업자들, 건설 업자들 입장에서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내용도 네, 들어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15년 이상 아파트 이제 수직 뭐 증축이라든가 네. 이게 사실 일기 신도시에 어느 정도 좀 수혜가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게 좀 어떻습니까? 좀 업자들하고도 사전에 좀 많이 좀 이렇게 뭐랄까 논의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행복추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거론됐던 겁니다. 예전에 됐는데 그게 이제 뜨거운 감자라서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야당의 그 문재인 후보가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중단한 지역에 대해서 매몰 비용을 1조 2천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건 아니다. 이게 남의 집 짓는데 국가 세금을 넣는 건 이거 곤란하다. 근데 그 발표가 빠져서 박근혜 정부 후보 시절에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대책 나온 것 중에서 특이할 만한 게 한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정비 사업을 하는 과정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익이 감소해서 추가 부담금이 나오죠. 맞아요. 이 추가 부담금 나오는 것 때문에 사업을 못 가니까 이거를 좀 이제 완화시켜줬어요. 어떤 대책이 있냐면 동호수 추첨을 하는 관리처분 단계 이전에 네. 이주비를 줘야 됩니다. 어. 이게 이제 150일 내에 주게 돼 있는데 네. 이거를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90일 내에도 뒤로 미뤘어요. 이 대책이 하나 나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과 관련돼서는 현재 뭐 1층을 피로트로 만들 경우에 한 개층 정도 증축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층수를 완전히 완화했죠. 야. 그래서 이제 통상 15년 이상 되는 그 그러니까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일기 신도시가 다 해당됩니다. 이거- 일기 신도시가 89년도 90년에 입주했으니까요. 네. 층수를 완화한다고 해서 뭐 20층이 50층, 30층, 40층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 재건축만큼은 정비 사업법으로 가고 재개발도 정비 사업법으로 가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리모델링은 건축법과 주택법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이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동과 동 사이의 거리가 0.8배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선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3계층이나 5계층 정도 올라갈 수가 있지만 전제 조건이 구조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한정 막 30층, 그건 안 50층까지는 됩니다. 안 네.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쨌든 시장에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조금 이제 아주 교수님께서 상당히 좀 말씀을 아주 전문가이시니까 정말 잘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대책이. 근데 약간 좀 걱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생애 최초 이제 구입자들이 이제 빚을 이제 끌어안아서 집을 샀는데 또 이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으니까 또 지난번처럼 또 이제 집을 늘렸는데 이게 이제 경기가 이제 지금처럼 좀 침체랄까 이 둔화가 좀 이렇게 오래 장기간 지속될 경우 네. 이게 이제 오히려 지금 이제 이 대책 믿고 집을 산 사람들한테는 좀 나중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그 교수님의 판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대개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네, 그 자기 전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데 이번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은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 소득이 증가할 거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해서 하우스포나 렌트포처럼 그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부동산 시장, 금융 시장을 위협하는 정도는 안 갈 거라고 봐요.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좀 그런 걱정은 하지 말자. 네, 예.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몇 번 그 야당의 입장이라든가 야당의 반대 일부 이제 야당은 이제 뭐 오늘도 이제 논평 나온 거 보니까 뭐 이제 약간 좀 이제 투기를 다시 또 이제 뭐 조장한다든가 뭐 빚을 내서 집을 사란 말이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논평이 있습니다. 좀 뭐 그다음에 또 이제 부자들에게 더 좋은 뭐 기회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향후 이제 국회 입법이라든가 좀 많이 좀 협의도 해야 되고 때로는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렇게 이번에 하실 대책을 것인지. 가만히 보면은요, 네.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대책의 전반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85평면 이하 소형 주택에 대한 혜택이지 중대형 주택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그것도 이제 네. 야당이 크게 반대하지 못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고 지금까지 반대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폐지 문제와 주택특법 개정안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손을 안 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나온 종합세트처럼 나와 있는 부동산 대책은 대부분 중소형 주택, 서민주택 위주로 손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도 야당이 크게 걸고 넘어질 만한 거는 그렇게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단지 취득세 감면이나 양도세 감면이 있으면 지방 세수가 줍니다. 그러니까요. 예, 부동산에는 이제 세금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취득세. 보유할 때 내는 보유세, 그 재산세죠.
그다음에 이제 양도할 때는 양도세가 있는데 이 중에서 취득세와 보유세는 지방세입니다. 네. 지방세고 이제 양도세는 국세인데 취득세가 줄어드는 것만큼 국가는 지방 정부에 이제 세원 조달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취득세를 감면해 줘서 부동산 가격이 정체한 것보다는 조금 살아나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이라도 올라준다면 보유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쇄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좀 설득력 있게 여당이 야당을 설득한다 그러면 네. 이 문제도 크게 뭐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보는데 단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폐지 문제나 중과세 폐지 문제나 종합부동산세 이런 문제들은 아마 야당에서도 부자세 아니냐 이래서 반대할 여지가 있죠. 근데 네. 이번에 대책에서 빠졌어요. 그렇군요. 네. 철저하게 중소형 주택에 한해서 좀 집중해서 포인트로 맞춰가지고 그 내놓은 정책이다 이렇게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서울시만 해도 이 부동산 세수가 한 4분의 1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게 상당히 지자체라든가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돈 당장 세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런데 이제 이 부동산 경기가 아직도 차갑다 얘기하는 것 중에 이 중대형이거든요, 사실요. 네. 미분양도 좀 그쪽이 많이 나고 있고 소형 아파트들은 뭐 상당히 좀 가격도 일부 지역에서 오르고 있다, 뭐 매매도 잘 되고 있다 이러는데 중대형 대책은 그러면 언제쯤 좀 이렇게 아마도 이제 그 어제 5시 발표가 난 이후에 제가 전화를 몇 군데서 받았어요. 네. 이 대책이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연말이 끝나면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은 대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마도 이번에 나온 대책이 최소한의 부동산 시장을 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살아난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 뭐 그런 대책들 또 한번 만지작거리지 않겠나. 네, 그래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그 눈여겨볼 만한 것들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전라도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8%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MF 때도 65% 4% 정도에서 가격이 반등했는데 네. 매매 가격이 오르려면 임대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에서 말하듯이 임대료 상승은 매매가 상승의 상승의? 선행지수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전국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한 번쯤 정부가 대책을 내놔서 살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이번 대책이 나온 것 같고요. 네. 이게 만약에 경기가 살아난다 그러면 이게 좀 내려갈 것이고 살아나지 않으면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야. 그러면 내년에는 오히려 시장 상황이 이 주택 시장이 장기 침체로만 가지 않는다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거를 간과해서 내놓은 대책 중에 하나가 이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 주택 가격이 만약에 오른다면 아주 저소득층 서민들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주택 바우처 제도를 내놓은 겁니다. 네. 이 주택 바우처 제도를 뭐 간략히 제가 설명드리면 정부가 서민층 소득 계층이 낮은 서민층에게 월세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뭐 무작정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소득 분위별로 적게는 한 7, 8만 원부터 많이는 한 15, 16만 원까지 월세를 대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도 이렇게 이제 주거 환경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보편적 주거 복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 또 명지대 하면 또 이 부동산 쪽에 하나의 또 권위가 있는 그 우리 대학인데 우리 권대중 교수님 또 참 말씀을 너무 시원시원하게 잘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저도 아직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을 한 번도 이제 제 집을 소유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언제쯤 좀 한번 좀 이렇게 그 한번 도전을 해보면 될까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전화를 받다가 어떤 상품에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주택은 상품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거는 이제 시대가 좀 변하고 있고요. 실수요자 입장이라고 그러면은 그렇죠. 이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매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주택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바닥을 치는 거 아닌가. 이 대책으로 살아난다면 지금이 바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나 너무 서둘 필요는 없고요. 네. 이 대책이 이제 법이 개정되고 이렇게 이제 실행되는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늦어도 아마 4월 달에는 개정되지 않겠나. 짭달에 이제 임시국회가 열리니까 협상이 들어간다 그러면 6월 달쯤, 7, 8월이 비수기입니다. 비수기죠. 예, 그때쯤 매입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때쯤 사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그 명지대 그 권대중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참 종합 대책 세우시느라고 몇 달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기고반장 기자실 예고 드린 대로 오늘부터 이제 제가 쓴 책을 경품으로 내건 퀴즈를 합니다. 자, 3권씩 그 당첨자를 선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하단에 네, 자 오늘의 문제는요. 저 세 종목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주관식입니다. 자, 게시판에 먼저 답을 올려주신 3분을 추첨해서 네, 제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고만장 기자실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